남편의 장례식장에 며느리들은 오지 않았다. 큰 며느리는 해외 출장이라 했고 작은 며느리는 아이가 아프다며 전화 한 통으로 조의를 전했다. 어머니는 빈 영정 앞에 혼자 앉아 있었다. 조문객들이 물었다. 아드님 부인들은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바빠서 못 왔어요. 그 말을 할 때마다 가슴 한편이 무너졌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견뎠다. 장례를 치르고 49제까지 혼자 지냈다. 아들들은 왔지만 금방 돌아갔다. 어머니, 저희 바빠서요. 괜찮으시죠? 괜찮냐고 물으면서 대답을 기다리지 않았다. 어머니는 텅 빈 집으로 돌아와 남편의 옷을 정리하며 울었다.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이렇게 컸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우리 가족여행 가는데 같이 가실래요? 어머니의 가슴이 뛰었다.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설렜다. 정말? 그래, 가자. 여행 준비를 하며 어머니는 옷을 새로 샀고 손주들 선물도 준비했다. 가족과 함께라면 이 외로움도 조금은 나아질 것 같았다. 그러나 여행지에서 어머니가 마주한 건 또 다른 외로움이었다. 며느리들은 어머니를 짐처럼 대했고 아들들은 아내 편만 들었다. 산 정상에서 혼자 남겨졌을 때 어머니는 깨달았다. 가족이라는 이름 속에서 자신은 이미 투명 인간이었다는 것을. 귀국 후 어머니는 결심했다. 더 이상 이렇게 살지 않겠다고. 집을 팔고 짐을 정리하고 아들들에게 짧은 편지 한 장을 남겼다. 잘 살아라. 그리고 사라졌다. 존중받지 못한 사랑은 언제까지 견딜 수 있을까? 함께 있어도 외로운 가족이 있다면 떠나는 것이 더 나은 선택일까?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남편이 세상을 떠난 날 어머니는 병원 복도에 주저앉았다. 50년을 함께 산 사람이 눈을 감는 순간을 지켜보는 것은 생각보다 더 고통스러웠다. 간호사가 어머니를 부축해 일으켰고 의사는 조의를 표했지만 어머니의 귀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그저 남편의 차가워진 손만 꽉 잡고 있었다. 장례식장을 예약하고 부고를 돌렸다. 큰아들에게 전화했다. 아버지 돌아가셨어. 전화 너머로 큰아들의 한숨소리가 들렸다. 어머니, 제가 지금 출장 중인데요. 내일 아침에 갈게요. 작은아들도 마찬가지였다. 어머니, 회사 일 정리하고 저녁에 갈게요. 며느리들에게도 연락했다. 큰 며느리는 제가 지금 싱가포르에 있어서요. 빨리 돌아갈게요. 라고 했고 작은 며느리는 둘째가 열이 있어서요. 어머니, 죄송해요. 라고 했다. 어머니는 혼자 장례식장에 앉아 있었다. 영정 사진을 보며 눈물을 닦았다. 남편은 사진 속에서 웃고 있었지만 어머니는 웃을 수가 없었다. 조문객들이 하나둘 모여들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오래된 친구들. 그들은 어머니에게 고개를 숙이며 위로를 건넸다. 고인이 편히 쉬시길 빕니다. 많이 힘드시겠어요. 어머니는 고개를 숙여 인사를 받으며 생각했다.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왜 내 아들들과 며느리들은 보이지 않는 걸까? 오후가 되어서야 큰아들이 도착했다. 정장을 입고 서둘러 들어온 큰아들은 영정 앞에 절을 했고 어머니에게 다가와 말했다. 어머니, 죄송해요. 비행기가 연착돼서요. 어머니는 큰아들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 왔으니 됐어. 저녁 무렵 작은아들도 왔다. 피곤한 얼굴로 들어온 작은아들은 형과 인사를 나누고 영정 앞에 섰다. 두 아들이 나란히 서 있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조금 안도했다. 그래도 아들들은 왔구나.
그러나 며느리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았다. 조문객 중 한 분이 물었다. 부인들은 어디 계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큰 며느리는 해외에 있어서 못 오고 작은 며느리는 아이가 아파서요. 아이고, 그래도 이런 날인데. 조문객은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다. 어머니는 그 표정이 견디기 힘들었지만 계속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다들 사정이 있죠. 밤이 되자 조문객들이 줄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복도에서 담배를 피우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다. 어머니는 영정 앞에 혼자 앉아 남편을 바라봤다. 남편은 평생 성실하게 살았다. 가족을 위해 일했고 아이들을 키웠고 어머니 곁을 지켰다. 그런 사람이 떠날 때 며느리들조차 오지 않는다는 게 서러웠다. 이튿날 발인이 진행됐다. 연구차가 떠나고 화장장으로 향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상주로 섰고 어머니는 그 뒤를 따랐다. 남편의 몸이 불길 속으로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어머니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50년의 시간이 이렇게 재로 변하는구나. 뼈를 추리고 유골함에 담았다. 작은 함 속에 남편의 모든 것이 들어가 있었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큰아들이 말했다. 어머니, 저희 내일 출근해야 해서요. 오늘 저녁에 서울로 올라가야 할 것 같아요.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알았어. 작은아들도 거들었다. 어머니, 혼자 계시기 힘드시면 말씀하세요. 주말에 내려올게요. 괜찮아. 너희도 바쁜데 신경 쓰지 마. 납골당에 유골함을 안치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아들들은 잠시 들렀다가 서둘러 떠났다. 어머니, 전화 자주 드릴게요. 응, 조심해서 가거라. 현관문이 닫히고 어머니는 혼자 남았다. 텅 빈 거실에 남편의 흔적만 남아 있었다. 소파에 앉던 자리, 신문을 읽던 탁자, 신발장에 놓인 낡은 구두. 어머니는 남편의 옷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자 남편의 냄새가 났다. 정장, 와이셔츠, 넥타이. 하나하나 꺼내며 어머니는 울었다. 이 옷들을 다시 입을 사람은 없었다. 서랍을 열었다. 남편이 모아둔 사진들이 있었다. 젊은 시절 사진, 아이들 어렸을 때 사진, 가족여행 사진. 어머니는 사진을 한 장씩 넘기며 추억에 잠겼다. 49세까지 어머니는 혼자 지냈다. 매주 납골당을 찾아가 남편 앞에 꽃을 놓았다. 혼자 절을 하고 혼자 이야기를 나눴다. 여보, 오늘 날씨가 좋네요. 산책하기 딱 좋은데 당신이 없으니 쓸쓸해요.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계속 말을 걸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가끔 전화했다. 어머니, 잘 지내세요? 응, 잘 지내. 건강 챙기세요. 알았어. 짧은 통화였다. 며느리들에게서는 연락이 없었다. 어머니는 며느리들에게 서운함을 느꼈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바쁘겠지. 아이들 키우느라 힘들겠지.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하루를 견뎠다. 49제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어머니는 생각했다. 이제 남편도 떠났고 아이들도 멀어졌고 나는 혼자구나. 50년을 함께한 사람이 사라진 자리는 이렇게 컸고 그 빈자리를 채워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49제가 끝나고 어머니는 혼자 사는 법을 배워가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남편 몫의 밥을 짓지 않는 것, 저녁에 혼자 TV를 보는 것, 밤에 빈 침대에 눕는 것. 모든 게 낯설었지만 익숙해져야 했다. 동네 슈퍼에 가면 주인 아주머니가 물었다.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살아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다. 그렇게 3년이 지난 어느 날 저녁 전화벨이 울렸다.
화면에 큰 며느리 이름이 떴다. 어머니는 깜짝 놀라며 전화를 받았다. 3년 만에 걸려온 전화였다. 어머니,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목소리는 밝았지만 어딘가 어색했다. 어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그냥 그렇게 지내지. 혼자 계시니까 적적하시죠? 큰 며느리가 말을 이었다. 어머니, 우리 가족 여행 한번 가요. 다 같이. 어머니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으며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가족 여행. 다 같이. 3년 동안 한 번도 듣지 못한 말이었다. 정말? 나도 같이? 어머니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물었다. 네, 어머니. 온 가족이 함께 가는 거예요. 베트남 좋다던데 거기로 갈까 해요. 어머니는 눈물이 날 것 같았다. 그래, 좋아. 엄마도 갈게. 전화를 끊고 어머니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래, 이번엔 나도 끼워주는구나. 이번엔 나도 가족의 일원으로 불리는구나. 남편이 돌아가신 후 3년 동안 혼자였지만 이제 다시 가족과 함께할 수 있다는 생각에 가슴이 벅찼다. 다음 날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어머니, 아내가 말씀드렸죠? 베트남 3박 5일로 가려고 하는데요. 어머니는 설레는 마음으로 대답했다. 응, 들었어. 좋다. 그러자 큰아들이 잠시 뜸을 들이더니 말했다. 그런데 어머니, 경비가 좀 들어서요. 8명이 가니까. 어머니는 큰아들의 말을 가로막으며 말했다. 엄마가 낼게. 여행 경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큰아들이 물었다. 어머니가요? 응. 애들 키우느라 고생 많았잖아. 이번엔 엄마가 다 낼게. 손주들 얼굴도 보고 싶고 며느리들이랑도 시간 보내고 싶어. 큰아들이 대답했다. 그럼 저희가 알아볼게요. 어머니 편하시게 좋은 대로 예약할게요.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그래, 고마워. 일주일 후 큰아들에게서 메시지가 왔다. 호텔 예약 확인서와 항공권, 리무진 예약 내역이 첨부되어 있었다. 어머니는 화면을 확대해서 봤다. 호텔 이름에 별이 5개 그려져 있었고 디럭스 스위트룸이라는 글자가 보였다. 리무진은 12인승이었다. 어머니는 스크롤을 내려 금액을 봤다. 눈이 커졌다. 2,500만 원. 어머니는 휴대전화를 들고 한참을 그 숫자를 바라봤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다. 3년 동안 아껴 쓰며 모은 돈이었다. 그러나 곧 고개를 저으며 생각했다. 가족이 함께하는 건데 뭐. 손주들 좋아하면 그걸로 된 거지. 어머니는 큰아들에게 전화했다. 얼마 입금하면 돼? 큰아들이 대답했다. 어머니 메시지로 보낸 금액이요. 알았어. 지금 보낼게. 은행 앱을 열어 송금했다. 2,500만 원. 확인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떨렸지만 어머니는 미소 지었다. 이 돈으로 가족과 행복한 시간을 살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다. 다음 날부터 여행 준비를 시작했다. 백화점에 가서 옷을 샀다. 베트남은 덥다고 했다. 밝은색 블라우스와 편한 면바지를 골랐다. 선글라스와 모자도 샀다. 거울 앞에 서서 입어보니 조금은 젊어 보이는 것 같았다. 손주들이 보면 할머니 멋있다고 할까? 손주들 선물도 준비했다. 큰 손자에게는 로봇 장난감을, 작은 손자에게는 레고를, 손녀에게는 예쁜 인형을 샀다. 포장지를 고르며 어머니는 손주들의 얼굴을 떠올렸다. 좋아할까? 안아줄까? 할머니라고 불러줄까? 여권도 새로 발급받았다. 10년 전에 만든 여권이 만료되어서 구청에 가서 사진을 찍고 신청했다. 일주일 후에 나옵니다. 직원이 말했다.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집으로 돌아왔다. 여권을 받으면 진짜 여행을 가는 거구나.
가방도 새로 샀다. 오래된 가방은 남편과 함께 다니던 것이어서 차마 쓸 수 없었다. 작은 캐리어를 샀다. 집에 와서 짐을 쌌다. 새로 산 옷들, 선글라스, 모자, 선크림, 약도 챙겼다. 혈압약, 소화제, 진통제. 아프면 안 되니까. 가족에게 폐를 끼치면 안 되니까. 출발 일주일 전 작은 아들에게서도 전화가 왔다. 어머니, 저희도 같이 가요. 애들이 너무 좋아해요.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다 같이 가자. 재미있겠다. 작은 며느리 목소리도 들렸다. 어머니, 감사해요. 짧은 인사였지만 어머니는 기뻤다. 며느리가 고맙다고 했으니까. 밤마다 어머니는 잠을 설쳤다. 설렘과 기대로 가슴이 두근거렸다. 남편 영정 앞에 앉아 말했다. 여보, 나 애들이랑 여행 가. 3년 만에 손주들도 보고 며느리들이랑도 시간 보내고 당신도 함께 갈 수 있으면 좋을 텐데. 남편 사진 속의 미소가 어머니를 응원하는 것 같았다. 그러나 가끔 불안이 스쳤다. 2,500만 원. 적지 않은 돈이었다. 그 돈이면 혼자 살아가는데 오래 쓸 수 있었다. 그런데 일주일 여행에 다 쓴다니. 어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생각을 지웠다. 아니야, 돈은 다시 모으면 돼.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잖아. 출발 전날 밤 가방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여권, 지갑, 휴대전화, 손주 선물. 모든 게 준비되어 있었다. 거울을 보며 혼잣말을 했다. 이번엔 우리로 불리고 싶었다. 나 혼자가 아니라 우리 가족으로. 그러나 가슴 한편에는 작은 불안이 남아 있었다. 희망과 불안이 섞여 있었지만 어머니는 희망을 믿기로 했다. 공항 리무진 버스를 타고 인천공항에 도착했다. 어머니는 작은 캐리어 하나만 끌고 있었고 새로 산 옷과 손주 선물만 들어 있었다. 국제선 출발장 앞에서 큰아들 가족이 먼저 보였다. 큰 며느리는 대형 캐리어 2개를 끌고 있었고 손주들도 각자 가방을 메고 있었다.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왔어? 큰아들이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 오셨어요. 곧 작은아들 가족도 도착했다. 작은 며느리는 화장이 진했고 명품 가방을 들고 있었다. 작은아들도 큰 캐리어를 2개나 끌고 왔다. 어머니는 작은 며느리에게 인사했다. 왔니? 작은 며느리는 가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어머니. 짧은 대답이었고 곧 휴대전화를 보며 다른 곳을 바라봤다. 체크인 카운터로 향했다. 큰아들이 여권을 꺼내며 직원에게 건넸다. 어머니도 여권을 꺼냈지만 아무도 받아주지 않았다. 어머니는 혼자 카운터로 가서 여권을 내밀었다. 베트남 가는 비행기요. 직원이 웃으며 받았다. 네, 좌석 배정해 드릴게요. 좌석표를 받고 돌아서는데 가족들은 이미 면세점 쪽으로 걸어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작은 캐리어를 끌며 뒤따라갔다. 탑승 시간이 되어 비행기에 올랐다. 어머니의 자리는 맨 뒤였다. 이코노미 마지막 줄. 창가도 아니고 복도도 아닌 가운데 자리였다. 큰아들 가족과 작은아들 가족은 앞쪽에 앉았다. 어머니는 혼자 짐을 머리 위 수납칸에 넣으려 했지만 무거웠다. 옆자리 승객이 도와줬다. 제가 올려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어머니는 자리에 앉아 안전벨트를 맸다. 창밖을 보니 구름이 보였다. 5시간이 지나 베트남에 도착했다. 공항을 나오니 더운 공기가 얼굴을 때렸다. 어머니는 선글라스를 꺼내 썼다. 출구 앞에 기사가 서 있었다. 손에 팻말을 들고 있었고 큰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다. 큰아들이 손을 흔들며 다가갔다. 여기요. 기사가 웃으며 인사했다. 환영합니다.
차는 저쪽입니다. 12인승 리무진이었다. 검은색 차체에 유리창이 어두웠고 문을 열자 가죽 시트에서 세차 냄새가 났다. 큰 며느리가 먼저 탔다. 와, 좋다. 손주들도 신나서 뛰어올랐다. 작은 며느리도 올라타며 휴대전화로 사진을 찍었다. 큰아들이 어머니를 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타세요. 그러나 짐을 건네주지는 않았다. 어머니는 혼자 작은 캐리어를 들어 올려 트렁크에 실었다. 기사가 도와주려 했지만 어머니는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요. 차 안에 탔다. 맨 뒷자리만 비어 있었다. 어머니는 그 자리에 앉았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지만 뒷자리라 앞사람들 머리만 보였다. 손주들은 창밖을 보며 신나게 떠들었고 며느리들은 서로 사진을 찍으며 웃었다. 어머니는 조용히 앉아 창밖을 봤다. 낯선 거리, 오토바이들, 간판에 베트남어. 모든 게 처음이었다. 40분을 달려 호텔에 도착했다. 로비가 넓었고 샹들리에가 반짝였다. 대리석 바닥에 발소리가 울렸다. 큰아들이 프런트 데스크로 가서 체크인을 했다. 직원이 키카드를 건넸다. 2층 스위트룸 2개, 그리고 1층 스탠다드룸 하나입니다. 큰 며느리가 키카드를 받으며 물었다. 1층은 누구 거예요? 큰아들이 대답했다. 어머니 방이요. 어머니는 키카드를 받았다. 1층. 어머니는 아무 말하지 않았다. 가족들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2층으로 올라갔고 어머니는 혼자 복도를 걸어 1층 방으로 갔다. 방문을 열었다. 작은 방이었다. 창문은 주차장이 보였고 침대는 하나였다. 어머니는 캐리어를 놓고 침대에 앉았다. 에어컨 소리만 들렸다. 1시간 후 저녁 식사를 하러 모였다. 호텔 레스토랑이었다. 테이블에 음식이 나왔다. 쌀국수, 볶음밥, 춘권, 그리고 향신료 냄새가 강한 요리들. 어머니는 숟가락을 들었지만 입맛에 맞지 않았다. 향신료가 너무 강했고 맵고 시큼한 맛이 낯설었다. 그러나 어머니는 미소만 지으며 조금씩 먹었다. 큰 손주가 쌀국수를 먹다가 말했다. 할머니, 이거 냄새 이상해. 어머니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래, 할머니는 괜찮은데. 작은 손주도 거들었다. 진짜 이상해. 나 안 먹을래. 큰 며느리가 아이를 달랬다. 그냥 빵 먹어. 저기 빵 있잖아. 그러고는 어머니를 힐끗 보며 작은 며느리에게 속삭였다.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지만 어머니는 알 수 있었다. 불편해한다는 걸. 어머니 때문에 분위기가 어색하다는 걸. 어머니는 가족이라 더 조심스러웠다. 괜히 말 꺼내면 분위기 깰까봐. 입맛에 안 맞아요라고 말하면 며느리들이 불편해할까봐. 그래서 계속 미소만 지으며 물을 마셨다. 식사가 끝나고 방으로 돌아왔다. 어머니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봤다. 2,500만 원을 냈는데 1층 방을 받았다. 리무진을 예약했는데 짐을 혼자 실었다. 가족여행이라고 했는데 혼자 뒷자리에 앉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아직 첫날이니까. 내일은 나아질 거야. 손주들이랑 놀고 며느리들이랑 이야기하고 그러면 괜찮아질 거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잠들려 했지만 잠은 쉽게 오지 않았다. 둘째 날 아침 로비에서 다시 만났다. 어머니는 일찍 일어나 씻고 옷을 갈아입었다. 오늘은 산행 일정이라고 들었다. 편한 운동화를 신고 모자를 썼다. 가족들이 내려왔다. 큰 며느리는 선글라스를 쓰고 있었고 손주들은 여전히 휴대전화를 보고 있었다. 출발할까요? 가이드가 밝게 웃으며 말했다. 다시 리무진을 타고 산으로 향했다. 창밖으로 야자수가 보였고 오토바이들이 지나갔다.
어머니는 뒷자리에 앉아 조용히 풍경을 봤다. 40분쯤 달려 산 입구에 도착했다. 가이드가 설명했다. 여기는 유명한 전망대가 있는 산입니다. 정상까지 1시간 정도 걸려요. 천천히 올라가시면 됩니다. 입구에서 물을 한 병씩 나눠줬다. 어머니도 물을 받았다. 큰아들이 앞장서서 걸었고 가족들이 뒤따랐다. 어머니는 맨 뒤에서 천천히 걸었다. 계단이 가팔랐다. 돌계단이 고르지 않아서 발을 조심해야 했다. 숨이 찼다. 어머니는 손으로 무릎을 짚으며 한 걸음씩 올랐다. 10분쯤 걸었을 때 큰 며느리가 뒤를 돌아보며 말했다. 어머니, 좀 빨리 오세요. 우리 시간 없어요. 어머니는 숨을 고르며 대답했다. 응, 금방 갈게. 발걸음을 빨리 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다. 다리에 힘이 없었고 땀이 흘렀다. 손수건으로 이마를 닦으며 계속 올랐다. 가족들은 점점 멀어졌다. 손주들은 뛰어가며 웃었고 며느리들은 사진을 찍으며 떠들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도 앞서 걸으며 이야기를 나눴다. 어머니는 혼자 뒤에서 걸었다. 주변에는 나무가 우거졌고 새소리가 들렸다. 가끔 다른 관광객들이 어머니를 지나쳤다. 괜찮으세요? 한 외국인이 물었다. 어머니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괜찮아요. 30분쯤 올랐을 때 작은 쉼터가 나왔다. 벤치가 있었고 자판기가 있었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아 물을 마셨다. 숨을 고르며 위를 올려다봤다. 가족들은 보이지 않았다. 이미 훨씬 위로 올라간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다시 일어나 걸었다. 무릎이 아팠지만 참았다. 가족들을 따라가야 했다. 혼자 남으면 안 됐다. 계단이 더 가팔라졌다. 손잡이를 잡고 천천히 올랐다. 한 걸음 한 걸음.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땀이 등을 타고 흘렀다. 어머니는 생각했다. 예전엔 이렇지 않았는데. 남편과 함께 산을 오를 때는 힘들지 않았는데. 아이들이 어렸을 때는 손을 잡고 앞서 걸었는데. 이제는 뒤처지는 사람이 되어버렸구나. 정상 근처에 도착했다. 탁 트인 전망대가 보였다. 가족들이 거기 서 있었다. 사진을 찍고 있었다. 큰아들이 휴대전화를 들고 가족들을 모았다. 자, 다 모여봐. 사진 찍자.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가 양옆에 섰고 손주들이 앞에 섰다. 큰아들이 셀카를 찍었다. 하나, 둘, 셋. 모두 웃었다. 어머니는 계단 위에서 그 모습을 봤다. 사진 속에 어머니는 없었다. 저들에겐 나는 배경이었다. 사진에선 잘 보이지 않지만 뒤에는 늘 내가 있었다. 평생 저 아이들 뒤에서 밀어줬고 손잡고 걸었고 업고 다녔다. 그런데 지금 사진 한 장에도 나는 없구나. 어머니는 천천히 전망대로 걸어갔다. 가족들은 이미 내려가는 길을 향하고 있었다. 큰아들이 뒤돌아보며 말했다. 엄마, 우리 먼저 내려갈게요. 천천히 오세요. 작은 며느리가 덧붙였다. 점심 예약 시간이 있어서요. 어머니, 괜찮으시죠? 어머니는 손을 흔들며 대답했다. 응, 괜찮아. 먼저 가. 가족들이 사라졌다. 계단 아래로 내려가는 뒷모습만 보였다. 정상에 혼자 남았다. 어머니는 벤치에 앉았다. 가방에서 손수건을 꺼내 땀을 닦았다. 얼굴, 목, 손등. 숨을 고르며 앞을 봤다. 산 아래로 도시가 보였다. 건물들이 작게 보였고 바다가 멀리 반짝였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지만 어머니의 가슴은 텅 비어 있었다. 벤치 옆에 다른 가족이 앉았다. 할머니, 엄마, 딸. 셋이서 샌드위치를 나눠 먹으며 웃고 있었다. 딸이 할머니 어깨에 기대어 말했다. 할머니, 힘들지 않았어요?
할머니가 손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다. 너랑 같이라서 안 힘들었어. 어머니는 그 모습을 보며 눈을 감았다. 나도 예전엔 저 아이들 손잡고 다녔는데 큰아들이 5살 때 놀이터에서 손을 잡고 걸었다. 작은 아들이 유치원 다닐 때 매일 손을 잡고 걸어서 데려다 줬다. 손이 작았고 따뜻했다. 그 손이 이제는 나를 잡아주지 않는구나. 그 손이 이제는 며느리와 아이들만 잡는구나. 10분쯤 앉아 있다가 어머니는 일어났다. 내려가야 했다.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아니, 기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가야 했다. 계단을 천천히 내려갔다. 올라올 때보다 더 조심스러웠다. 내려갈 때 넘어지면 더 위험하니까. 입구에 도착했을 때 가족들은 리무진에 타고 있었다. 큰아들이 창문을 내리고 말했다. 엄마, 빨리 타요. 식당 늦겠어요. 어머니는 서둘러 탔다. 맨 뒷자리에 앉았다. 차가 출발했다. 에어컨 바람이 시원했지만 어머니의 마음은 차가웠다. 손주들이 떠들었다. 엄마, 사진 봤어? 우리 잘 나왔지? 큰 며느리가 웃으며 대답했다. 응, 예쁘게 나왔어. SNS에 올려야겠다. 작은 며느리도 휴대전화를 보며 말했다. 나도 올릴래. 좋아요 많이 받겠다. 사진 이야기만 계속됐다. 어머니가 없는 사진. 어머니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다. 2,500만 원을 냈다. 가족과 함께 있고 싶어서. 사진 한 장이라도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런데 사진에도 없고 대화에도 없고 기억에도 없을 것 같았다. 어머니는 눈을 감았다.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셋째 날 아침 어머니는 일찍 깼지만 쉽게 일어나지 못했다. 창밖으로 햇빛이 비치며 주차장의 차들이 반짝였지만 마음은 어제보다 더 무거웠다. 시계를 보니 6시 30분. 오늘은 해변 투어가 있는 날이었다. 씻고 옷을 갈아입으며 가방을 챙기던 어머니는 문을 열기 전 잠시 멈춰 섰다. 정말 나를 원할까? 그 생각이 스치자 손이 멈췄다.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 앞으로 간 어머니는 2층으로 올라가 큰아들 방 앞에 섰다. 노크를 하려는데 안에서 소리가 들렸다. 큰 며느리의 목소리였다. 오늘은 어떻게 할까? 솔직히 어머니 모시고 다니는 거 불편한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말에 어머니의 손이 공중에 멈췄다. 잠시 뒤 큰아들의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그러게. 산 오를 때도 느려서 다 기다렸잖아. 그 말에 어머니는 노크하지 못한 채 한 걸음 물러섰다. 오늘은 어머니 빼고 갈까? 아니면 호텔에서 쉬시라고 할까? 며느리의 말이 이어졌고 큰아들이 대답했다. 그게 낫겠다. 엄마한테 말해볼게. 어머니는 천천히 복도를 걸어 엘리베이터로 향했고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듯 아팠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으니 손이 떨렸다. 불편하다, 느리다, 빼고 가자. 그 말들이 귓가에 계속 맴돌았다. 2,500만 원을 냈는데 가족과 함께하고 싶어서 낸 돈인데 이제는 짐이 되어버렸구나.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다. 당신이라면 뭐라 했을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30분쯤 지나 큰아들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오늘 해변 가는데요. 방에서 쉬세요. 어제 산 오르시느라 힘드셨잖아요. 더우니까 무리하지 마세요. 다정한 말투였지만 어머니는 알았다. 이건 배려가 아니라 제외였다. 불편한 짐을 내려놓으려는 말이구나. 그래, 알았어. 너희끼리 재미있게 다녀와. 어머니는 최대한 밝게 말했다. 네, 어머니. 저녁에 봬요. 전화가 끊기고 방은 조용해졌다. 에어컨 소리만 낮게 울렸다. 커튼을 열자 주차장이 보였다. 10분쯤 지나 가족들이 로비로 나왔다.
손주들이 웃으며 리무진에 올랐고 큰 며느리와 작은 며느리도 밝게 웃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이 마지막으로 탔다. 차가 출발하자 어머니는 그 뒷모습을 끝까지 바라봤다. 차가 멀어져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다. 조용해진 방 안에서 어머니는 전화를 들었다. 큰아들에게 걸었지만 연결음만 울리다 끊겼다. 다시 걸었지만 받지 않았다. 작은아들에게도 걸었으나 역시 마찬가지였다. 무음이거나 통화 중이겠지. 전화기를 내려놓으며 긴 한숨이 흘렀다. 시계를 보니 9시. 아침을 먹지 못했다는 걸 깨달았다. 가방을 뒤졌지만 사탕 몇 개뿐이었다. 사탕을 입에 넣었으나 허기는 채워지지 않았다. 목이 말라 물을 마셨다. 냉장고엔 물 2병뿐이었다. TV를 켰지만 베트남어 방송뿐이었다. 채널을 돌려도 영어 뉴스나 중국어 드라마뿐. 어머니는 TV를 껐다. 방은 다시 조용해졌고 시간은 느리게 흘렀다. 10시, 11시, 그리고 정오가 되었다. 배가 고팠다. 냉장고를 다시 열었지만 여전히 물뿐이었다. 컵라면이라도 있으면 좋을 텐데. 차가운 물 한 모금이 목을 타고 내려갔지만 허기는 조금도 사라지지 않았다. 창가로 걸어가 커튼을 열자 야자수가 흔들리고 사람들이 지나갔다. 가족, 연인, 친구들 모두 함께였다. 어머니만 혼자였다. 커튼을 닫으니 방은 어두워졌고 더 이상 보고 싶지 않았다. 침대에 누워 눈을 감았다. 잠이 오지 않았다. 배는 고팠고 마음은 더 아팠다. 내가 낸 돈으로 떠난 여행에서 나는 손님이 아니었구나. 그냥 짐이었구나. 불편한 짐, 느린 짐, 빼고 싶은 짐. 그 생각이 가슴을 무겁게 짓눌렀다. 오후 2시, 3시, 4시. 시간만 흘렀다. 어머니는 움직이지 않았다. 몸은 무겁고 마음은 더 무거웠다. 5시쯤 복도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재미있었어. 바다 진짜 예뻤어. 손주들의 목소리였다. 가족들이 돌아온 모양이었다. 어머니는 천천히 일어나 머리를 빗고 옷을 정리했다. 밝은 얼굴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괜찮은 척, 아무렇지 않은 척. 노크 소리가 났다. 엄마, 우리 왔어요. 문을 열자 큰아들이 웃으며 말했다. 어머니는 잘 쉬셨어요? 응, 잘 쉬었어. 하루 종일 굶었고, 외로웠고, 울고 싶었지만, 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저녁 먹으러 가요. 오늘은 한식당 예약했어요. 큰아들의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가방을 들었다. 복도에는 가족들이 서 있었고, 손주들은 휴대전화를 보며 웃었다. 며느리들은 서로 사진을 보며 이야기했다. 어머니는 그들 뒤를 따라 걸었다. 오늘도 맨 뒤였다. 이제는 익숙해진 자리였다. 귀국하는 비행기 안에서 어머니는 창밖만 바라보았다. 가족들은 여전히 사진을 돌려보며 웃었고 손주들은 게임을 하거나 잠을 자고 있었다. 창밖에 구름이 천천히 흘러갔고 어머니는 생각했다. 이 여행이 끝나면 무엇이 남을까? 대답은 없었지만 이미 알고 있었다. 인천공항에 도착하자 입국 심사를 마치고 짐을 찾으러 갔다. 어머니는 혼자 작은 캐리어를 끌었다. 그때 큰아들이 물었다. 어머니, 집까지 어떻게 가세요? 버스 타고 갈게. 혼자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큰아들이 잠시 머뭇거리다 말했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연락드릴게요. 어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짧은 인사가 낯설게 들렸다. 공항 리무진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며 휴대전화를 꺼냈다. 가족 단체방에 메시지가 떠 있었다. 큰 며느리가 보낸 사진이었다. 베트남 해변에서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글 한 줄.
덕분에 좋은 추억 만들었어요. 작은 며느리도 댓글을 달았다. 정말 재미있었어요. 어머니, 감사합니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은 엄지 이모티콘을 눌렀고 손주들도 하트를 보냈다. 어머니는 화면을 잠시 바라보다 아무 말 없이 휴대전화를 가방에 넣었다. 버스가 도착했고 어머니는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풍경이 스쳐갔다. 익숙한 거리들이었지만 이상하게 낯설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지만 더 이상 돌아갈 곳이 아닌 듯했다. 2시간이 지나 집 근처에 도착했다. 버스에서 내려 골목을 걸으며 어머니는 천천히 숨을 골랐다. 대문을 열자 고요가 밀려왔다. 신발을 벗으며 생각했다. 이 집엔 이제 남편도 아이들도 없다. 나만 남았구나. 거실로 들어와 가방을 내려놓고 냉장고를 열었다. 일주일 전에 만들어둔 반찬들이 그대로 있었다. 김치, 나물, 된장찌개. 하나씩 꺼내 쓰레기통에 버렸다. 상한 냄새가 퍼졌고 그릇은 깨끗한데 마음은 썩어 있었다. 설거지를 하며 창밖을 보았다. 저녁 하늘이 붉게 물들고 있었다. 예쁜 풍경이었지만 마음에 와닿지 않았다. 2,500만 원을 냈지만 남은 건 외로움뿐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모였지만 정작 가족이 아니었다. 밤이 되어 침대에 누웠다.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이 정리됐다. 이렇게는 더 못 살겠다. 이젠 기대지 말자. 내 삶은 내가 정해야지. 그 결심이 마음 깊은 곳에서 단단히 자리 잡았다. 다음 날 새벽 어머니는 서류를 꺼냈다. 등기부등본, 도장, 통장. 책상에 앉아 메모지를 꺼내 썼다. 집 매매. 곧바로 부동산 중개인에게 전화를 걸었다. 집을 팔고 싶은데요. 급하게 파셔야 하나요? 네, 빨리요. 알겠습니다. 내일 나가서 볼게요. 전화를 끊고 집 안을 둘러보았다. 50년을 함께한 집이었다. 남편과 아이들을 키우고 웃고 울던 곳. 추억이 가득했지만 이제는 떠나야 할 집이었다. 벽에 걸린 가족 사진이 눈에 들어왔다. 아이들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모두 웃고 있었다. 그때의 웃음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옷장을 열어 필요한 옷만 남기고 나머지는 박스에 담았다. 그릇도, 책도, 남편의 물건들도 하나씩 정리했다. 손끝이 떨렸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점점 가벼워졌다. 이게 내 인생의 정리구나.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이 왔다. 집을 둘러보며 말했다. 좋은 집이네요. 가격만 맞으면 금방 나가겠어요. 시세대로 하세요. 빨리 파는 게 중요해요. 알겠습니다. 최대한 서두르겠습니다. 중개인이 돌아간 뒤 어머니는 통신사에 전화를 걸었다. 전화번호를 바꾸고 싶은데요. 새 번호로 변경하실 건가요? 네. 알겠습니다. 처리해 드릴게요. 이제 아들들도 며느리들도 어머니에게 연락할 수 없었다. 그리고 어머니 역시 그들에게 연락하지 않을 것이다. 저녁 책상에 앉아 편지를 썼다. 큰아들과 작은아들에게 각각 한 장씩. 집을 팔았다. 이제 각자 살자. 엄마는 엄마대로 살겠다. 걱정하지 마라. 잘 살아라. 봉투에 넣고 봉인했다. 내일 우체국에 가서 붙이면 모든 게 끝이었다. 밤이 되어 남편의 영정 앞에 앉았다. 촛불을 켜고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남긴 돈으로 여행을 갔는데 행복하지 않았어요. 아이들은 나를 짐으로 받고 나는 투명 인간이었어요. 그래도 이제 그 돈으로 내 삶을 살게요. 이해해 주시죠? 촛불이 흔들렸다. 남편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어머니는 그가 알아줄 거라 믿었다.
이번 여행은 어머니에게 마지막 시험이었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함께할 수 있는지, 돈으로 사랑을 살 수 있는지, 답은 명확했다. 둘 다 불가능했다. 어머니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이제는 미련도 기대도 내려놓을 시간이었다. 내일이면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될 것이다. 한 달이 지났다. 큰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연결되지 않았다. 이상하네. 번호가 바뀌었나? 작은아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 두 사람은 주말에 어머니 댁을 찾아가기로 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대문이 잠겨 있었다. 초인종을 눌렀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큰아들이 열쇠를 꺼냈다. 이상한데, 어디 가셨나? 문을 열고 들어갔다. 집은 텅 비어 있었다. 거실의 가구는 그대로였지만 어머니의 흔적은 없었다. 옷장을 열었다. 옷이 절반쯤 사라져 있었다. 부엌도 정리되어 있었고 냉장고는 비어 있었다. 작은아들이 말했다. 형, 이거 뭔가 이상해.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택배 기사였다. 여기 등기 우편이요. 사인해 주세요. 큰아들이 받아들었다. 부동산 중개소에서 온 우편이었다. 봉투를 뜯었다. 집매도 완료 통보서였다. 큰아들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이게 뭐야? 통보서에는 매매 완료일과 금액이 적혀 있었다. 10억? 작은아들이 종이를 빼앗아 봤다. 엄마가 집을 팔았다고? 두 사람은 말을 잃었다. 또 다른 봉투가 있었다. 큰아들 앞으로 온 편지였다. 뜯어서 읽었다. 집을 팔았다. 이제 각자 살자. 엄마는 엄마대로 살겠다. 걱정하지 마라. 잘 살아라. 짧은 글씨였다. 어머니의 필체였다. 작은아들도 자기 앞으로 온 편지를 읽었다. 내용은 같았다. 두 사람은 거실 소파에 주저앉았다. 큰아들이 말했다. 우리가 뭘 잘못한 거지? 작은아들은 대답하지 못했다. 큰 며느리에게 전화가 왔다. 어머니 찾았어요? 아니, 집을 팔고 사라지셨어. 뭐라고요? 전화 너머로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다. 작은 며느리도 마찬가지였다. 가족 단체방이 술렁였다. 어머니 어디 가신 거예요? 연락이 안 돼요. 집을 팔았다니. 그날 밤 큰아들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베트남 여행이 떠올랐다. 어머니가 산에서 혼자 뒤처져 올라오시던 모습, 호텔 1층 방에 혼자 계시던 모습, 식당에서 조용히 앉아 계시던 모습. 그때는 몰랐다. 어머니가 얼마나 외로우셨을지. 작은아들도 후회했다. 형수가 어머니 빼고 가자고 했을 때 말리지 않았다. 어머니가 방에 혼자 계실 때 전화 한 통 하지 않았다. 2,500만 원을 내주신 어머니께 감사 인사 한번 제대로 하지 않았다. 그로부터 몇 달 후, 바닷가 마을 작은 집, 흰 벽에 파란 창문, 마당에 빨래가 펄럭이고 있었다. 어머니는 마루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손에는 사진 한 장이 들려 있었다. 베트남산 정상에서 찍은 가족 사진. 사진 속에 어머니는 없었다. 아니, 맨 뒤에 작게 보이는 뒷모습이 있었다. 어머니는 사진을 보며 생각했다. 그래도 이제야 내 자리로 돌아왔다. 누구의 짐도 아닌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바람이 불어왔다. 짠 바다 냄새가 났다. 갈매기가 울었다. 옆집 할머니가 지나가며 인사했다. 오늘 날씨 좋네요. 어머니가 웃으며 대답했다. 네, 정말 좋아요. 할머니가 물었다. 가족들은 언제 와요? 안 와요. 이제 혼자 살아요. 그래도 외롭지 않으세요? 아니요. 오히려 편해요. 저녁이 되었다. 어머니는 부엌에서 밥을 지었다. 한 공기만. 반찬도 간단하게 차렸다. 김치, 계란 프라이,
된장국. 작은 식탁에 앉아 밥을 먹었다. 혼자였지만 외롭지 않았다. 함께 있어도 외로웠던 그때보다 나았다. 밤하늘에 별이 떴다. 어머니는 마당에 나가 별을 봤다. 남편 생각이 났다. 여보, 나 잘 살고 있어요. 당신도 편히 쉬세요. 별이 반짝였다. 대답하는 것 같았다. 어머니는 가끔 휴대전화를 켰다. 가족 단체방은 나가지 않았다. 그냥 두었다. 가끔 메시지가 올라왔다. 어머니, 어디 계세요? 연락 주세요. 걱정돼요. 어머니는 읽지만 답하지 않았다. 그럴 필요를 느끼지 못했다. 그들은 어머니가 없어진 후에야 찾았다. 있을 때는 짐이었고 없으니 걱정이었다. 어머니는 그 차이를 알았다. 봄이 왔다. 마당에 꽃이 피었다. 어머니는 매일 아침 산책을 했다. 바닷가를 걸으며 생각했다. 사랑은 함께 있는 시간보다 존중받는 순간에 남는다고. 나는 존중받지 못했지만 이제는 나를 존중한다고. 어머니의 새로운 삶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